빗줄기가 서울의 밤하늘을 사정없이 핥히웠다. 마치 도시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찾아내려는 듯 낡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옥탑방의 얇은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방 안의 공기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절망의 무게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지수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흩어진 병원 고지서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숫자들이 그녀의 시야에서 춤을 추었고 각각의 숫자는 그녀의 숨통을 조이는 쇠사슬처럼 느껴졌다. 어머니의 병원비, 그리고 아버지가 남기고 사라진 사채빚. 그녀의 23살 어깨에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얹혀 있었다. 그녀는 재능 있는 미대생이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색채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은 물감 대신 차가운 현실에 때가 묻어 있었다. 낮에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지만 두 눈만은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위태롭게 빛나고 있었다. 포기할 수 없었다.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버텨야 했다. 그때였다. 빗소리를 뚫고 무안가가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쾅, 쾅, 쾅.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지수 씨,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사채업자들이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려 일어섰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비에 젖은 우산에서 떨어진 빗물과 함께 험악한 인상의 사내 셋이 좁은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이봐, 한지수 씨,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줄 줄 알았어? 리더로 보이는 얼굴에 흉터가 있는 남자가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그는 좁은 방 안을 경멸스럽게 훑어보았다. 이런 쥐구멍 같은 데서 뭘 하겠다고 버티는 거야? 당장 돈 내놔! 그의 눈이 방 한구석에 놓인 지수의 그림 도구 상자에 멎었다. 그는 발로 상자를 걷어찼고 아끼던 붓과 물감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쏟아졌다. 지수의 눈이 분노로 타올랐지만 그녀는 주먹을 꽉 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돈은 지금 없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지수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흉터 남자는 코웃음을 쳤다. 시간? 내 어미 병원비는 시간으로 내나? 우리가 알아봤는데 내일 모레까지 수술비 못 내면 병원에서 쫓겨난다며? 어떡할 거야?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지수의 심장에 박혔다. 어머니, 그녀의 유일한 약점이었다. 남자가 지수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갚아야지. 우리 사장님이 너 같은 깨끗한 애들 좋아하는데 따라와. 공포가 지수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옥탑방 계단 아래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손 놓으시죠. 사내들이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다. 좁은 계단 입구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우산도 쓰지 않았지만 마치 비 한 방울 맞지 않은 것처럼 깔끔했다. 날카로운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은 감정 없이 차가웠다. 그는 지수와 사내들을 번갈아 보더니 흉터 남자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누구야 넌? 흉터 남자가 위협적으로 물었지만 정장 남자의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지수의 턱을 놓아주었다. 정장 남자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들었다. YK그룹 법무팀의 박진우 비서입니다. 당신들 마광수 사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YK그룹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사내들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서울에서 YK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YK가 여긴 무슨 일로? 박 비서는 봉투를 흉터 남자에게 던지듯 건넸다. 그 안에 한지수 씨의 모든 채무 원금과 이자가 들어있습니다. 정확히 확인해 보시죠. 마광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수표 다발이 들어있었다. 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지만 동시에 공포감도 서려 있었다.
이게 다 뭡니까? 왜 YK가? 박 비서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이제 한지수 씨는 YK그룹의 보호하에 있습니다. 이 돈을 받고 2번 다시 그녀와 그녀의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마광수 사장의 불법 채권 추심 묻 탈세 혐의 자료가 내일 아침 검찰청으로 넘어갈 겁니다. 사내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감히 YK그룹을 상대로 맞설 배짱이 없었다. 그들은 챙길 새도 없이 허둥지둥 돈 봉투를 들고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순식간에 방 안에는 지수와 박 비서 단둘만 남았다. 빗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지수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YK그룹이라니요? 저는 당신들을 몰라요. 이 돈은... 박 비서는 흩어진 그림 도구들을 무감각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빚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는 지수에게 다가와 또 다른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그것은 방금 전에 돈 봉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고급스러운 가죽 폴더에 담겨 있었다. 이것은 제안입니다, 한지수 씨. 지수는 망설이며 서류를 받아들였다. 표지에는 특별 고용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다. 고용? 계약서요? 그렇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한지수 씨의 상황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한지수 씨에게 특별한 업무를 제안하고 싶어 하십니다. 박 비서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감정이 없었다. 계약 조건은 파격적입니다. 즉시 모든 부채를 탕감하고 어머님의 VIP 병실 입원 및 완치까지의 모든 수술비와 치료비를 YK그룹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또한 한지수 씨 개인에게도 매달 상당한 금액의 생활비가 지급될 것입니다. 지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늘에서 떨어진 동화줄이었지만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제가 뭘 하면 되는데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서류를 넘겨보려 했지만 수십 장에 달하는 법률 용어들은 그녀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박 비서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업무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당신은 일정 기간 동안 저희 회장님이 지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역할은 상당한 개인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개인적인 헌신이라는 말이 지수의 가슴을 싸늘하게 스쳤다.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권이 있었던가? 당장 내일 모레 어머니의 수술비가 없으면 그녀는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알겠어요. 할게요. 그녀는 계약서의 내용을 읽지도 않고 마지막 장 서명란을 펼쳤다. 펜 있으세요? 박 비서는 품에서 만년필을 꺼내 건넸다. 펜은 그녀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차갑고 묵직한 금속의 감촉이었다. 지수는 자신의 이름을 적어내려갔다. 한, 지, 수. 3글자를 쓰는 동안 그녀는 마치 자신의 영혼을 담보 잡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서명이 끝나자마자 박 비서는 계약서를 정중하게 받아들고는 시계를 확인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한지수 씨. 지금 바로 가셔야 할 곳이 있습니다. 짐은 챙기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새로 제공될 겁니다. 지수는 어리둥절한 채 박 비서를 따라 옥탑방을 나섰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다. 골목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은 이 누추한 동네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박 비서가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고 지수는 마치 꿈을 꾸는 듯 차에 올라탔다. 최고급 가죽 시트가 그녀의 젖은 옷을 감쌌다. 차는 미끄러지듯 빗속을 뚫고 출발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자신의 옥탑방을 바라보았다. 저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차는 한참을 달려 서울의 번화가를 지났다. 지수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다. 긴장감에 손바닥이 축축해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차는 화려한 도심의 불빛을 지나 비교적 한적한 구역에 있는 엄숙해 보이는 건물 앞에 멈춰섰다. 강남구청. 왜 구청으로 온 것일까? 박 비서는 말없이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가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수는 마지못해 차에서 내렸다. 이미 업무 시간이 훨씬 지난 구청은 불이 꺼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측면에 한 출입구만 열려 있었다. 박 비서가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그들의 발소리만이 차갑게 울려 퍼졌다. 그들은 가족관계 등록과라는 팻말이 붙은 사무실 앞에 멈췄다.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박 비서가 문을 노크하자 들어오세요라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수는 침을 삼키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사무실 안에는 지친 기색의 공무원 한 명과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남자는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다. 그저 서 있기만 했는데도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압도하는 듯한 위압감이 느껴졌다. 그는 서울의 모든 부와 권력을 한 손에 쥔 사람처럼 보였다. 박 비서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모시고 왔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다. 지수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는 잡지 표지에서나 볼 법한 비현실적으로 잘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날카로운 콧날, 굳게 닫힌 입술,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도 어떤 온기도 담고 있지 않은 깊고 차가운 눈. 그가 바로 YK그룹의 총수, 서울에서 가장 냉혹한 기업가로 알려진 남자, 권태민이었다. 권태민은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가치를 매기는 감정사의 그것처럼 차가웠다. 비에 젖은 생쥐 같은 그녀의 행색에 그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좁혀졌다. 지수는 그의 시선 아래에서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권태민은 공무원을 향해 턱짓했다. 처리해. 공무원은 기다렸다는 듯 서류 2장을 내밀었다. 지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혼인신고서였다. 지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이게 뭐예요? 혼인신고서라니요? 계약서에 이런 말은? 그녀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다. 권태민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의 목소리는 겨울 호수 표면의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계약서 4조 B항, 특별 근로의 내용은 결혼이었다. 당신은 그 조항을 포함한 모든 것에 동의하고 서명했어. 말도 안 돼요. 저는 몰랐어요. 지수가 뒷걸음질 쳤다. 박 비서가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한지수 씨, 계약은 이미 성립되었습니다. 지금 돌이키시면 어머님의 병원비 지원은 물론 방금 지불된 채무액의 10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위약금, 어머니. 지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권태민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지수 앞에 멈춰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선택은 당신이 했어. 난 기회를 줬을 뿐이야. 그는 자신의 이름이 이미 적힌 혼인신고서의 한쪽을 그녀에게 밀었다. 서명해. 그것은 명령이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방금 전 옥탑방에서와는 전혀 다른 무게로. 공무원이 기계적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도장을 찍었다. 쾅! 도장 소리가 사무실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권태민은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몸을 돌렸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오늘부터 당신은 내 법적 아내야, 한지수 씨. 권태민의 마이바흐는 빗속을 미끄러지듯 달렸다. 차 안의 침묵은 구청 사무실의 그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차가웠다. 한지수는 자신이 방금 서명한 혼인신고서의 잉크가 아직 마르지도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혀 부서지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처지 같았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빚에 쪼들리는 미대생이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하나의 법적 아내가 되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고 돌이킬 수 없었다. 차는 한남동의 가장 은밀하고 고급스러운 지역으로 향했다. 거대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차는 YK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의 전용 엘리베이터로 진입했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지수는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권태민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할 뿐 옆에 있는 아내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지수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압도당했다. 현관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거대한 로비가 그들을 맞았다. 바닥은 광택이 나는 검은색 대리석이었고 천장은 닿을 수 없을 만큼 높아 보였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 화려함은 어떤 온기도 전해주지 못했다. 집은 거대하고 비싸고 또 완벽하게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최고급 가구 전시장 모델하우스 같았다. 이쪽이다. 권태민이 펜트하우스 안쪽으로 걸어가며 짧게 말했다. 지수는 주저하며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어색하게 울렸다. 그는 복도를 지나 두 개의 문이 마주보고 있는 곳에서 멈춰섰다. 그는 한쪽 문을 열어젖혔다. 그녀의 옥탑방 전체보다 더 커 보이는 침실이었다. 여기가 당신 방이야. 지수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권태민이 그녀의 뒤에 섰다. 그는 문틀에 기댄 채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브리핑을 하듯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기서 지내는 동안 지켜야 할 규칙들이다. 똑똑히 들어. 지수는 그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첫째, 대외적으로 우린 완벽한 부부여야 한다. 특히 내 할아버지 권 회장님 앞에서는. 당신의 배경은 박 비서가 깨끗하게 정리했다. 넌 빚에 쪼들리던 학생이 아니라 평범한 가정에서 조용히 예술을 공부하던 한 지수야. 네 어머니는 지병으로 YK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는 거고 연기 잘해야 할 거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지수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둘째, 이 집안에서 우린 타인이다. 저 건너편은 내 서재와 침실이다. 내 허락 없이는 절대 들어올 생각 마. 마찬가지로 나도 당신 방에 들어올 일은 없을 거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을 지나 방 안의 가구들을 훑었다. 셋째,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금지한다. 공적인 자리를 제외하고는 내 몸에 손댈 생각 마. 난 거래를 한 거지 아내를 맞이한 게 아니니까. 그의 말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지수의 가슴에 박혔다.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넷째, 감정적인 교류는 없어. 내 사생활에 대해 묻지도 말고 나에게 어떤 감정적인 보상도 기대하지 마.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하고 난 내 대가를 지불할 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마지막으로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시선이 너무나 차가워서 지수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다섯째, 당신 어머니. 계약 기간 동안 당신이 이 규칙들을 어기거나 내게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면 모든 지원은 그 즉시 중단된다. 계약 파기 시 위약금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설 거야. 권태민은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는 눈물, 애원 혹은 분노를 예상했다. 그가 지금까지 다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돈과 권력 앞에서 무너지거나 아니면 격렬하게 반항했다. 하지만 한지수는 그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두 눈은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쓰러지지 않으려는 강한 버팀목이 서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수술을 떠올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리지는 않았다. 권태민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이 순진해 보이는 여자의 눈빛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했다. 그 연약함 속에 숨겨진 의외의 강인함이 그의 심기를 아주 약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말없이 몸을 돌려 방을 나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 대신 묵직하고 소리 없이 닫히는 소리가 그녀를 거대한 방 안에 완벽하게 고립시켰다. 지수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방을 둘러보았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창이었고 그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눈이 시릴 정도로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방 한쪽에는 거대한 드레스룸이 있었고 그 안에는 박 비서가 준비한 듯 그녀의 사이즈에 꼭 맞는 값비싼 옷들이 빈틈없이 걸려 있었다.
그녀의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이곳은 완벽한 황금 세장이었다. 모든 것이 주어졌지만 자유는 없었다. 그녀는 침대에 걸터 앉았다.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불편한 침대였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지수는 울지 않았다. 우는 것은 사치였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깊이 넣어두었던 유일하게 챙겨나온 물건을 꺼냈다. 모서리가 다른 작은 사진 한 장. 병원에서 찍은 창백하지만 따뜻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사진이었다. 지수는 사진을 가슴에 꼭 품었다. 어머니만 무사하다면, 어머니만 다시 건강하게 웃을 수 있다면, 그녀는 이 차가운 감옥에서 얼마든지 버틸 수 있었다. 그녀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한지수는 죽었고 권태민의 아내라는 이름의 인형만이 남았다. 그녀는 다짐했다. 이 연극이 끝나는 날까지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지수는 거대한 침대에서 낯선 햇살에 눈을 떴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잠시 후 한 중년의 다정부가 노크와 함께 들어왔다. 사모님, 일어나셨습니까? 회장님께서는 일찍 출근하셨습니다. 아침 식사는... 지수는 사모님이라는 호칭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아니요, 괜찮아요. 혹시 저희 어머니 소식은? 가정부는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다. 박 비서님께 연락받았습니다. 한 여사님은 어젯밤 YK 의료원 VIP 병동으로 이송되셨고 오늘 오전 중으로 수술 일정이 잡혔다고 합니다. 국내 최고의 외과 전문의가 집도할 예정입니다. 그 말에 지수는 어젯밤부터 억누르고 있던 숨을 겨우 내쉴 수 있었다.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다. 그것이 그녀가 이 지옥 같은 계약을 견디는 유일한 이유였다. 권태민은 이미 떠나고 없었다. 펜트하우스는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거대하고 조용하고 차가웠다. 지수는 식사를 거절하고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다. 적을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듯이 그녀는 자신이 갇힌 이 세상의 구조를 파악해야 했다. 그녀는 권태민이 경고한 그의 공간 근처에는 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햇빛이 드는 거실 한쪽 구석, 버려진 듯 먼지가 쌓인 작은 온실을 발견했다. 그곳은 이 집에서 유일하게 방치된 공간처럼 보였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곳에서 작은 위안을 느꼈다. 계약 결혼 후 일주일이 흘렀다. 그 일주일 동안 한지수는 권태민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는 새벽같이 나갔고 그녀가 잠든 후에야 돌아왔다. 이 거대하고 차가운 펜트하우스에서 그녀의 유일한 소통 창구는 박 비서가 보내는 일정표와 어머니의 상태를 알려주는 짧은 문자 메시지뿐이었다. 어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YK 의료원의 최고급 VIP 병실에서 회복 중이라는 소식만이 그녀가 이 비현실적인 삶을 견뎌내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녀는 낮 시간의 대부분을 그 버려진 온실에서 보냈다. 먼지를 닦아내고 죽어가는 식물들을 돌보며 그녀는 자신 또한 저 식물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오늘 저녁 YK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자선 갈라가 열리는 날이었다. 이것은 권태민이 총수 자리에 오른 후 처음으로 주최하는 가장 큰 공식 행사였고 동시에 한지수가 권태민의 아내로서 사교계에 공식적으로 데뷔하는 무대였다. 아침부터 전문가들이 펜트하우스로 몰려들었다. 헤어, 메이크업, 드레스 피팅. 지수는 마치 값비싼 마네킹이 된 듯 그들의 손길에 자신의 몸을 맡겼다. 그녀가 최종적으로 선택받은 드레스는 은은한 달빛을 연상시키는 오프숄더 실크 드레스였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녀의 순수함과 가녀린 쇄골 라인을 극적으로 부각시켰다. 과하지 않게. 하지만 누구에게도 눌려서는 안 돼. 이것이 박 비서가 스타일리스트 팀에게 전달한 유일한 지침이었다. 목에는 그녀가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렸다. 그 차가운 감촉이 마치 그녀의 목을 조르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지수는 그 안에 서 있는 낯선 여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옥탑방의 초라한 미대생 한지수는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그곳에는 YK그룹의 고고한 안주인 권태민의 아내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해가 질 무렵 권태민이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이미 완벽한 턱시도 차림이었다. 지수를 발견한 그의 눈이 순간 멈칫했다. 그의 무감각한 표면에 아주 미세한,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파문이 일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그 감정을 지워버렸다. 그는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마치 값비싼 투자 상품의 가치를 평가하듯 훑어보았다. 준비됐군. 그는 팔을 내밀었다. 오늘 밤 당신은 내 그림자야. 웃대, 떠들지 마. 내 허락 없이는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마. 특히 내 할아버지 권 회장님 앞에서는. 지수는 말없이 그의 차가운 팔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늘게 딸렸다. 두 사람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좁은 공간은 숨막히는 긴장감과 값비싼 향수 냄새로 가득 찼다. 갈라가 열리는 YK그룹 본사 컨벤션홀 로비는 이미 서울의 모든 권력과 부가 집결한 듯 화려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고 지수는 눈이 멀어버릴 것 같은 불빛 세례에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권태민은 익숙하다는 듯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포토월을 통과했다. 그의 손길은 단호했지만 어떤 온기도 없었다. 연 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지수는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듯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나고 있었고 클래식 선율이 공기 중에 부드럽게 흘렀다. 사람들은 모두 영화배우처럼 화려했고 그들의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지수에게는 멀게만 들렸다. 그녀는 권태민의 옆에 서서 박 비서가 밤새 가르쳐준 대로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었다. 사람들은 호기심과 질투 혹은 경멸이 뒤섞인 시선으로 그네를 훑어보았다. 저 여자가 권태민의 새 아내래. 어느 가문 여자지? 듣도 보도 못했는데 신데렐라인가? 아니면... 권태민은 그녀를 데리고 몇몇 중요한 재계 인사들에게 인사를 시켰다. 제 아내 한지수입니다. 그는 지수를 그렇게 소개했고 지수는 기계처럼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권태민은 이 결혼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후계자로 포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포장지에 그려진 그림일 뿐이었다. 잠시 권태민이 다른 그룹 총수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사이 지수는 숨을 돌리기 위해 샴페인 잔을 들고 인적이 드문 테라스 근처로 물러났다. 그때였다. 날카롭고 오만한 목소리가 그녀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꽤 비싼 인형놀이네. 태민 씨 취향이 이렇게 저렴해진 줄은 몰랐는데. 지수가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고양이처럼 요염하고도 위험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지수를 노골적으로 훑어내리며 경멸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태산그룹의 외동딸 윤채경이었다. 권태민과 정략 결혼 상대로 오랫동안 거론되었던, 그리고 그를 미친 듯이 사랑한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는 여자였다. 윤채경은 지수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손에는 지수와 같은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다. 이봐,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 한지수? 그녀는 지수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비웃음을 터뜨렸다. 얼마나 받고 팔려온 거야? 10억? 100억? 네가 걸친 그 다이아몬드, 네 평생을 바쳐도 못 만져볼 물건인 건 알지?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흥미롭다는 듯이 이쪽을 훔쳐보기 시작했다. 지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수가 차분하게 대답하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윤채경은 그런 지수의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더욱 거칠게 몰아붙였다. 모르겠다고? 감히 네가 내 자리를 훔쳐? 너 같은 천박한 꽃뱀이 YK의 안주인 행세를 하는 꼴을 내가 두 눈 뜨고 볼 것 같아? 꽃뱀이라는 단어가 연회장 안에 낮게 울려 퍼졌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 커졌다. 지수는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가 여기서 무너지면 어머니의 치료비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녀는 윤채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제 남편과 정식으로 결혼했습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비켜주시겠어요?
지수의 그 버티는 눈빛이 윤채경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감히 이 보잘것없는 여자가 자신에게 맞서다니. 네가 감히. 윤채경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그대로 지수의 은색 드레스 위로 쏟아부었다. 어머 미안해라. 그녀는 과장되게 소리쳤다. 손이 미끄러졌네. 하지만 너처럼 더러운 애한테는 이게 더 잘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네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차가운 샴페진이 지수의 가슴팍을 적셨고 드레스는 흉하게 얼룩졌다. 주변에서 참지 못한 몇몇의 비웃음 소리가 터져나왔다. 지수는 수치심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바로 그 순간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얼음장 같은 기운이 윤채경의 등 뒤에서 다가왔다. 권태민이었다. 그는 언제부터 지켜보고 있었는지 모를 차가운 눈으로 지수의 젖은 드레스와 윤채경의 의기양양한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YK의 수장과 태산의 공주,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이름 모를 여자, 완벽한 스캔들의 현장이었다. 윤채경은 당황했지만 이는 태민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태민씨, 오해해요. 이 여자가 나한테 먼저. 권태민은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지수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지수는 그가 자신을 질책할 것이라 생각했다.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그의 규칙을 어겼으니까. 하지만 그는 지수 앞에서 멈춰서더니 자신이 입고 있던 턱시도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둘러주었다. 젖은 드레스와 얼룩을 가려주는 완벽하게 계산된 행동이었다. 그의 재킷에서는 그의 체온과 차가운 향수 냄새가 났다. 그리고 그는 윤채경을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 지수에게 쏟아진 샴페인보다 더 차가웠다. 윤채경 씨. 그는 그녀의 이름을 낮게 불렀다. 내 아내에게 공개적으로 무례를 범하는 건 YK그룹 전체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걸 몰랐나? 윤채경의 얼굴이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태민 씨, 지금 저 따위 것 때문에 나한테? 내 아내야. 권태민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냉철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태산그룹의 후계자라는 사람이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할 줄은 몰랐군. 오늘 YK 창립 50주년 행사를 망친 것에 대해선 태산의 윤 회장님께 내가 직접 유감을 표하도록 하지. 그는 더 이상 윤채경을 쳐다보지도 않고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가자. 지수는 얼떨떨한 채 그의 부축을 받으며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등 뒤로 수백 개의 시선과 윤채경의 분노에 찬 시선이 따가웠다. 그들이 떠난 후 연회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바로 폭발적인 수군거림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연회장 2층 VIP룸에서 말없이 지켜보던 한 노인이 있었다. YK그룹의 상황, 권태민의 할아버지인 권 회장이었다. 그는 재미있다는 듯이 찻잔을 들었다. 허허, 저 아이 보통 내기가 아니로구나. 그는 박 비서를 불렀다. 태민이가 저 아이를 감싸는 건가, 아니면 YK의 체면을 감싸는 건가. 흥미로워, 아주 흥미로워. 갈라 행사의 다음 날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얼음장 밑바닥처럼 차가웠다. 전날 밤 연회장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번태민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한지수는 그의 값비싼 턱시도 재킷을 끌어안은 채 그가 쏟아낼 질책을 기다렸다.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5번 규칙을 정면으로 어긴 셈이었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자신의 침실 쪽으로 향하며 차갑게 말했을 뿐이다. 그 재킷, 가정부에게 맡겨서 처리해.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완벽한 무관심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아내가 아니라 그저 YK그룹의 체면을 위해 고용된 자산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기묘한 동거는 차가운 일상으로 복귀했다. 권태민은 여전히 유령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한지수는 더 이상 무력하게 앉아있지만은 않았다. 그녀는 권태민이 경고했던 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만의 작은 영토를 찾았다. 그곳은 바로 펜트하우스 한쪽 구석에 버려져 있던 햇빛이 드는 작은 유리 온실이었다.
그곳은 한때 누군가의 애정어린 손길이 닿았지만 지금은 먼지가 쌓이고 식물들이 말라 죽어가는 이 완벽한 집에서 유일하게 방치된 공간이었다. 지수는 그곳에서 보았다. 그녀는 매일 그곳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가정부들은 의아해했지만 사모님의 기묘한 취미를 막지는 않았다. 지수는 죽어가는 난초에 물을 주고 시든 잎을 솎아내며 흙을 만졌다. 흙의 감촉과 식물의 연약한 생명력이 그녀의 상처 입은 마음을 조금씩 어루만져 주었다. 그녀는 옥탑방에서 유일하게 챙겨 나온 낡은 스케치북을 그곳에 숨겨두고 틈틈이 그림을 그렸다. 연필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권태민은 그녀가 온실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집은 완벽한 보안 시스템으로 통제되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소유물인 그녀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보석을 사달라고 조르거나 사치품을 탐닉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먼지투성이 온실에서 흙이나 만지고 있었다. 권태민은 그것을 가난한 자들의 소일거리라 치부하며 무시했다. 하지만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일상에 그녀라는 변수가 아주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다. 지수는 갈증을 느껴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거실을 가로지르는 서늘한 공기에 걸음을 멈췄다. 거실 통유리창 앞에 권태민이 서 있었다. 그는 샤워가운 하나만을 걸친 채 잠들지 못한 도시의 야경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그가 낮에 보여주던 철옹성 같은 모습과는 달리 깊은 고독과 피로에 지쳐 보였다. 그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지수는 그가 자신을 알아챌까봐 숨을 죽인 채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그가 종종 늦은 밤까지 서재에서 뒤척이거나 거실을 배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불면증을 앓고 있었다. 진짜 사건이 터진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 비가 내리는 새벽이었다. 지수는 옅은 잠결에 무언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를 들었다. 쨍그랑!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 침묵의 집에서는 천둥처럼 울렸다. 소리는 권태민의 서재, 그녀가 절대 넘어서는 안 될 그 금단의 구역에서 들려왔다. 지수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강도일까? 아니면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두려움이 없었지만 쿵 하고 무언가 무거운 것이 넘어지는 소리가 연달아 들리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침대에서 뛰쳐나왔다. 그녀는 규칙을 어기고 그의 공간으로 향하는 복도를 가로질렀다. 서재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저기 괜찮으세요? 그녀가 문을 두드리며 작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억눌린 듯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지수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책상 위 스탠드 불빛만 켜져 있어 어두웠다. 그리고 그곳에 권태민이 있었다. 그는 책상 앞이 아닌 방 한쪽 벽에 기대어 주저앉아 있었다. 바닥에는 위스키병과 유리잔이 깨져 있었고 그는 땀에 흠뻑 젖은 채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는 악몽에 시달린 사람처럼 보였다. 평소에 냉혹한 CEO는 온데간데 없고 끔찍한 공포에 사로잡힌 한 남자가 있을 뿐이었다. 지수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아 얼어붙었다. 그때 그가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은 분노나 놀라움이 아닌 깊은 혼란과 경계심으로 번뜩였다. 누구, 허락받고 들어왔지? 그의 목소리는 땀과 악몽에 젖어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나가! 지수는 그의 살기 어린 시선에 뒷걸음질 쳤다. 죄송합니다. 소리가 깨지는 소리가 나서. 그녀는 당장이라도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바닥에 유리 조각을 집으려다 미세하게 떨리는 그의 손을 본 순간 지수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떨림은 그녀의 어머니가 발작을 일으키기 직전에 보이던 그것과 닮아 있었다. 그녀는 그가 경멸하는 동정심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본능이, 그녀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권태민은 그녀가 겁을 먹고 도망쳤다고 생각하며 차갑게 비웃었다. 그는 이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 대한 수치심과 분노로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가정부들이 사용하는 재료실을 뒤져 말린 대추와 생강, 그리고 꿀 한 병을 찾아냈다. 그녀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다. 옥탑방에서 아픈 어머니를 간호할 때 그녀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몇 분 후 지수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을 들고 다시 서재 문 앞에 섰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망설였다. 이것은 명백한 감정적 교류의 시도였고 규칙 위반이었다. 그가 이 차를 그녀의 얼굴에 던져버릴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작게 노크했다. 저기 회장님. 안에서는 여전히 답이 없었다. 따뜻한 대추차예요. 잠 못 주무실 때 어머니가 드시던 거예요. 문 앞에 두고 갈게요. 그녀는 쟁반을 조용히 문 앞에 내려놓고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도망치듯 돌아왔다. 서재 안에서 권태민은 문 밖의 기척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작은 목소리와 쟁반 내려놓는 소리를 들었다. 대추차? 그는 실소를 터뜨렸다. 감히 이 상황에 이 권태민에게 그런 동정어린 시골 할머니 같은 짓을 하다니. 그는 분노에 차 문을 열어젖히려 했다. 그 가짜는 찻잔을 복도 끝으로 집어 던져버릴 작정이었다. 하지만 문을 열자 달콤하고 따뜻한 대추 향이 그의 코끝을 자극했다. 그는 쟁반 앞에 우뚝 멈춰섰다. 이 향기, 아주 오래전, 그가 모든 것을 잃기 전 그의 어머니가 비 오는 날이면 끓여주던 그 냄새였다. 기억의 파편이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쟁반을 집어들었다. 차는 아직 따뜻했다. 그는 서재로 돌아와 깨진 유리 조각들 사이에서 의자에 앉아 찻잔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차를 마시면 저 여자가 만든 경계선을 넘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악몽의 여파로 속이 쓰렸고 그 따뜻한 향기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그는 결국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얼음장 같던 그의 속으로 수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무언가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그의 악몽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를 둘러싼 혹한을 잠시 멈추게 했다. 한편 그 시각 서울의 또 다른 곳에서는 윤채경이 사설 탐정에게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갈라에서의 굴욕을 절대 잊지 않았다. 찾았습니까? 탐정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한지수, 미대생,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실종, 어머니는 만성 신부전증, 그리고 최근까지 마광수라는 사채업자에게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 행사 며칠 전 그 빚이 YK그룹 법무팀을 통해 전액 현금으로 상환되었습니다. 윤채경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역시 거래였어. 빚 때문에 팔려온 거였군. 그녀는 탐정에게 명령했다. 그 마광수라는 자 당장 나한테 데려와. 아주 재미있는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날 밤 이후 권태민과 한지수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한 침묵이 다시 흘렀다. 그는 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그녀는 그날 밤 본 것에 대해 입을 닫았다. 하지만 권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온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빛, 말라 죽은 가지에서 돋아나는 새순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었다. 돈을 노리고 결혼한 여자라고 하기엔 그녀의 그림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강렬했다. 그는 그녀가 가정부들에게 조용히 감사 인사를 하거나 그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정원을 정성껏 가꾸는 모습을 보았다. 한지수라는 존재는 그가 설정해둔 계약 상대라는 상자에 담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윤채경의 복수는 빠르고 잔인하게 시작되었다. 그것은 한지수가 예상했던 개인적인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YK그룹 전체를 겨냥한 교묘하게 설계된 미디어 폭탄이었다. 그날 아침 서울의 모든 경제지와 연예부 타블로이드 일면은 YK그룹 신데렐라 스캔들로 도배되었다. 기사는 자극적이었다. 단독 YK 권태민 회장 빚더미에 시달리던 미대생과 충격적 거래 결혼이라는 헤드라인 아래 지수의 과거가 적나라하게 파헤쳐져 있었다. 기사의 내용은 치밀했다. 지수의 옥탑방 사진,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사채빚 액수, 그리고 어머니의 병원비 내역까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결정적인 한 방은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사채업자 마광수와의 단독 인터뷰였다. 한지수 씨요? 아, 기억나죠? 아주 독한 아가씨였어요. 돈 때문에 뭐든지 할 것처럼 보였죠. YK그룹 법무팀이 갑자기 나타나서 현금으로 빚을 다 갚아주기 전까지는요. 기사는 명백하게 지수가 YK그룹의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권태민에게 접근했으며 이 결혼이 순수한 사랑이 아닌 추악한 거래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TV 화면에서 아나운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이 스캔들을 중계하고 있었다. 한지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였다. 그녀의 과거가, 그녀가 필사적으로 숨기고 싶었던 가난과 절망이 온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시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더 두렵게 만든 것은 기사 말미의 한 줄이었다. 이 스캔들로 인해 오늘 오전 YK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10% 이상 폭락하며 그녀는 계약서의 5번 조항을 떠올렸다. 내게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면 모든 지원은 그 즉시 중단된다. 그녀는 문제를 일으킨 정도가 아니었다. YK그룹의 주가를 폭락시켰다. 권태민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 이것은 명백한 계약 파기 사유였다. 공포가 그녀의 목을 조였다. 어머니, 지금 당장 어머니의 병원 지원이 끊기면 어떡하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박 비서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 황금세장에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쫓겨날 것임을 직감했다. 같은 시각 YK그룹 본사 40층의 긴급 임원 회의실은 얼음장 같았다. 권태민은 회장석에 앉아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들을 무표정하게 듣고 있었다. 회장님, 주가가 시간회 거래에서도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스캔들은 그룹의 도덕성에 치명타입니다. 당장 회장님의 아내 되시는 분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윤채경의 아버지와 손을 잡은 한 이사가 노골적으로 이혼을 요구했다. 대체 어느 근본도 모르는 여자를. 권태민은 손을 들어 소란을 잠재웠다. 그의 눈은 분노로 차가웠지만 그 분노는 한지수가 아닌 감히 자신의 통제권을 흔들려 하는 이 상황 자체와 이 모든 것을 꾸민 윤채경을 향해 있었다. 내 사생활은 내가 결정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그리고 내 아내의 문제 역시 내가 처리합니다. 오늘 중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겁니다. 그는 박 비서에게 눈짓했다. 기자회견 준비해. 회의실을 나온 권태민은 그네 할아버지 권 회장의 전화를 받았다. 태민아, 노회한 회장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네가 고른 아이라더니 과거가 꽤 시끄럽구나. 이 사태 어떻게 수습할 거냐?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그것은 질문이 아닌 그의 능력을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이었다. 권태민은 복도 창밖을 내다보며 대답했다.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할아버지.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의 눈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윤채경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렸다. TV 화면 속 쩔쩔매는 경제 분석가들과 폭락하는 YK의 주가 그래프를 보며 통쾌하게 웃었다. 감히 내 자리를 넘봐, 한지수. 넌 이제 끝났어. 그녀는 마광수에게 약속했던 돈의 2배를 입금시켰다. 그녀는 권태민이 결국 체면 때문에라도 지수와 이혼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권태민의 냉혹함은 알았지만 그의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는 미처 계산하지 못했다. 그날 밤 지수는 펜트하우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권태민은 돌아오지 않았다. 박 비서에게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침묵은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 쫓겨나 어머니의 치료가 중단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먼저 떠나야 했다. 그녀는 이짐에 올 때 입었던 낡은 옷을 찾았지만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녀는 하는 수 없이 드레스룸에서 가장 평범해 보이는 면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그리고 그녀는 방 한가운데 있는 테이블 위에 그가 갈라에서 입혀주었던 이제는 그녀의 유일한 소유물이라 할 수 있는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벗어두었다. 그녀는 작은 메모지 한 장을 꺼냈다. 뭐라고 써야 할까?
죄송합니다라는 말로는 이 거대한 손해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단 몇 글자만을 적었다. 계약 위반입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부디 저희 어머니만은. 그녀는 차마 살려달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펜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 없이 빈손으로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이 거대한 감옥에서 그녀는 자신이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떠나려 했다. 그녀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밖에서 열렸다. 지수는 심장이 멎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지독하게 피곤한 기색에 그러나 여전히 완벽한 수트 차림의 권태민이 서 있었다. 그는 그녀의 옷차림과 그녀가 서 있는 위치,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목걸이와 메모지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해졌다. 그는 그녀가 울고불고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다. 용서를 빌거나 변명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창백한 얼굴로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조용히 서 있었다. 떠나려고 했다. 그에게 어떤 피해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사라지려 했다. 어딜 가려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피해를 드렸습니다. 계약서대로 제가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권태민은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이 여자 한지수는 그가 만났던 그 어떤 여자와도 달랐다. 돈 때문에 결혼했지만 돈에 휘둘리지 않았다. 위기가 닥치자 자신의 안위가 아닌 어머니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려 했다. 그 순진함 속에 숨겨진 강인함 혹은 미련할 정도의 책임감이 그의 얼어붙은 무언가를 건드렸다. 그는 테이블로 다가가 그녀가 쓴 메모지를 집어들었다. 어머니만은 그는 메모지를 구겨쥐었다. 아직 내 허락 없이는 당신은 어디도 못 가. 그가 낮게 말했다. 내일 아침 10시 나랑 같이 갈 곳이 있어. 가서 당신이 입었던 그 은색 드레스 다시 입어. 지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네? 갈라에서 입었던 드레스 말이야. 내일 당신은 그날보다 더 완벽하게 내 아내 역할을 해야 할 거다. 그는 지수를 지나쳐 자신의 서재로 향하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이 전쟁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지만 끝은 내가 낸다. 다음 날 오전 10시 YK그룹 본사 1층 기자회견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어젯밤 권태민 회장이 직접 스캔들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는 공지가 나간 후 모든 언론이 집결한 것이었다. 지수는 은색 드레스를 입고 그날의 악몽을 떠올리며 권태민의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권태민이 그녀의 손을 단단히 붙잡았다. 고개 들어 당신은 내 아내야. 죄인처럼 굴지 마. 수천 개의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다. 권태민은 지수를 데리고 단상에 섰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혼란에 빠진 기자들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오늘 제 아내 한지수 씨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기사 내용은 대부분 사실입니다. 그 한마디에 기자회견장은 폭발할 듯 시끄러워졌다.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권태민은 손을 들어 정적을 유도했다. 제 아내가 과거에 힘든 시간을 보냈고 거액의 빚이 있었던 것 모두 사실입니다. 그는 잠시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빚은 불법 사채업자 마광수가 살인적인 이자율과 협박으로 부풀린 악질적인 범죄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는 박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기자회견장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는 마광수가 누군가를 만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상대는 태산그룹의 윤채경 상무였다. 윤채경이 마광수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 그 여자 과거를 탈탈 털어서 언론에 터뜨려요. YK 주가가 떨어지면 더 좋고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재벌가 간의 추악한 여론 조작 및 주가 조작 시도였다. 권태민은 차가운 목소리로 마무리를 지었다. 제 아내는 이 모든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YK그룹은
불법 사채 혐의로 마광수를,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 및 주가 조작 시도 혐의로 태산그룹의 윤채경 상무를 오늘부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그는 지수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한지수 씨는 내 유일한 법적 아내입니다. 내 사람을 건드린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구청에서의 침묵과는 전혀 다른 무게의 정적으로 가득 찼다. 한지수는 자신의 손에 남아있는 그의 체온과 수백 개의 플래시 앞에서 자신의 어깨를 감싸 안았던 그의 단단한 팔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구해냈다. 아니, 그녀의 과거를 인정한 뒤에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해버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단순한 골칫거리 혹은 주가를 폭락시킨 계약 위반자로 내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명예까지 걸고 내 사람이라 선언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권태민은 지독한 피로감에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그는 서재로 향하다가 여전히 현관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지수를 보았다. 그녀는 아직도 그 화려한 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는 걸음을 멈췄다. 왜 그랬어요? 지수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왜 나를 감쌌어요? 전부 사실인데, 내가 당신 발목을 잡았는데, 그냥 계약대로 날 버렸으면 됐잖아요. 권태민은 그녀에게로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진지했다. 버려? 그가 헛웃음을 쳤다. 당신은 내가 YK그룹의 총수 자리를 걸고 선택한 사람이야. 내 선택이 윤채경 같은 여자 때문에 실패작으로 낙인 찍히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그것은 여전히 오만한 이유처럼 들렸지만 지수는 그 이면에 다른 것이 숨어 있음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당신은 도망치려 했어. 그가 테이블 위에 놓인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그녀의 메모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모든 걸 뒤집어 쓰고 자기 자신만 희생해서 이 판을 끝내려고 했지.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야.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조금 드러냈다. 이 결혼, 시작은 내 필요 때문이었어. 할아버지의 압박을 피하고 윤채경의 집착을 끊어내고 내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패막이. 당신은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한, 가장 순진한 후보였고. 그의 고백은 차가웠지만 솔직했다. 하지만 윤채경이 당신을 건드린 건 계산 밖이었어. 내 것을, 그것도 저렇게 비열한 방식으로 건드리는 건 YK에 대한 선전포고야. 그리고 난 내 것을 빼앗거나 훼손당하는 걸 용납 못해. 그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에 머물렀다. 당신은 이제 그냥 계약서상의 갑을 관계가 아니야. 당신은 한지수고 내 아내야. 적어도 세상이 그렇게 알고 있는 한은. 그의 말은 사랑한다는 고백보다 더 무겁게 지수의 마음에 와닿았다. 그는 자신을 소유물이라고 했지만 그 소유물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지수 역시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도 당신에게 빚을 졌어요. 아니, 빚이 아니지. 당신은 내 어머니를 살렸고 이젠 내 이름까지 지켜줬어요. 계약은 이미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다. 나도 당신의 아내로서 내 역할을 하겠어요. 계약 때문이 아니라 내 의지로. 그날 밤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에 선명한 균열이 생겼다. 그들은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공동의 적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위태로운 동맹자가 되었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의 풍경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권태민은 여전히 바빴지만 그는 더 이상 지수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그가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다 나오면 거실 테이블에는 그녀가 조령이 끓여둔 따뜻한 대추차가 놓여 있곤 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마셨다. 어느 날 오후 그는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다. 그리고 온실로 향했다. 지수는 그곳에서 스케치북에 몰두해 있었다. 그녀는 인기척에 몰라 고개를 들었다.
권태민이 그녀의 뒤에 서서 그녀의 그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당황해서 스케치북을 MAI 아니면 SKY? 하늘인가요? 그는 짧게 물었다. 아니요, MAY, 마야예요. 제 첫 번째 강아지 이름이에요. 그는 거의 눈치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본 첫 번째 미소였다. 제 요트 이름이기도 해요. 이상한 우연이었다. 그림이 참 아름답네요. 그는 그녀가 그리고 있던 풍경화를 가리키며 말했다. 혼이 담겨 있어요. 마치 당신 같아요. 그녀에게 건넨 첫 번째 개인적인 칭찬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조금 더 빠르게 뛰었다. 그의 냉정함이 서서히 녹아내리며 완전히 다른 남자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명령하고 통제하는 데 익숙했지만 그녀 앞에서는 어쩐지 어색해 보였다. 이 변화는 단지 그들 사이에서만 이러는 것이 아니었다. 권 회장, 태민의 할아버지가 지수를 자신의 저택으로 조용히 불러들였다. 태민 없이는 처음이었다. 지수는 긴장했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노 회장은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뜯어보았다. 기자회견은 잘 보았다. 그가 찻잔을 들며 말했다. 쇼는 훌륭했어. 그래서 이제 네가 정말 YK의 안주인이라도 된 것 같으냐? 그는 그녀의 야망을 시험하고 있었다. 지수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를 마주보았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압니다. 하지만 저는 태민 씨의 법적 아내이고 그 사실이 변하지 않는 한 저는 그 사람의 명예와 YK의 체면에 흠집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다. 저는 회장님의 손자를 존경합니다. 권 회장은 그녀의 대답에 놀란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돈이나 권력을 탐내는 천박한 아이를 예상했지만 지수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만족스러운 듯 혹은 흥미롭다는 듯 희미하게 웃었다. 태민이가 보는 눈이 아주 없지는 않았군. 하지만 그들이 평화를 만끽하는 사이 가장 어두운 곳에서 복수의 칼날이 갈리고 있었다. 윤채경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태산그룹 상무직에서 해임되었고 주가 조작 시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했고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집착은 이제 광기가 되어버렸다. 권태민을 무너뜨릴 수 없다면 그가 가장 아끼기 시작한 것을 부숴버리기로 결심했다. 한지수의 유일한 약점, 그녀의 어머니였다. 사건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늦은 밤 YK 의료원 VIP 병동에서였다. 지수의 어머니는 순조롭게 회복 중이었다. 그날 밤 야간 순찰을 돌던 간호사가 병실을 확인했을 때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하지만 불과 1시간 뒤 한지수 어머니의 생체 신호가 갑자기 불안정해지기 시작했다.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고 그녀는 급성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병원 전체에 코드 블루가 발령되었다. 지수는 펜트하우스에서 막 잠이 들려던 참에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이 위독하십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지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왔다.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던 권태민은 그녀의 비명소리에 놀라 뛰쳐나왔다. 무슨 일이야? 엄마가 이상해요. 병원에서 위독하다고. 권태민은 잠옷 차림의 지수를 붙잡고 자신의 코트를 걸쳐준 뒤 그녀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질주했다. 도시의 밤거리가 그들의 절박한 마음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병원 복도는 차가운 혼돈에 휩싸여 있었다. 응급처치실 ICU 밖에서 지수는 무너져 내렸다. 의사들이 뛰쳐나왔다.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약물 쇼크 반응 같은데 저희가 처방한 약물 중에는. 바로 그때 권태민의 날카로운 눈이 복도 끝 CCTV에 잡힌 한 인형을 포착했다. 지정된 의료진 외에는 출입이 금지된 시간. 간호사 복장을 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움직임. 박 비서. 그가 휴대폰을 꺼내 낮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명령했다. 지금 당장 이 병원 2층의 24시간 모든 CCTV 기록을 확보해. 모든 출입자 기록, 투약 기록 전부 다.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이 자료에 손대지 못하게 해. 그것은 회사의 이미지나 병원의 명성을 생각하는 CEO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가족을 해치려는 남자의 분노였다.
박 비서와 법무팀은 이 사안이 YK 의료원 내부의 의료사고로 비칠 경우 그룹 전체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회장님, 이 문제는 병원 측에 맡기시는 것이 회장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면. 권태민이 그들의 말을 잘랐다. 이건 의료사고가 아니야. 살인 미수지. 그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지수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지수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태민 씨, 무서워요. 엄마가. 권태민은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의 계산된 행동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보호 본능이었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ICU의 붉은 경고등을 노려보았다. 내가 있잖아. 내가 당신 어머니 반드시 지켜내. 그리고 감히 이런 짓을 저지른 자, 내 손으로 찾아내서 지옥을 보여줄 테니까. YK 의료원 VIP 병동의 복도는 전쟁터의 지휘본부처럼 긴박하게 돌아갔다. 권태민은 자신의 코트를 입은 채 충격으로 온몸을 떨고 있는 한지수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면서 병원 보안팀과 그의 법무팀을 향해 얼음장 같은 명령을 쏟아냈다. CCTV 영상 1분도 빠짐없이 확보해 지난 24시간 동안 2층에 출입한 모든 간호사, 의사, 방문객의 동선을 밀리초 단위로 분석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한치의 혼란도 없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냉철해지는 사냥개와 같았다. 지수는 응급처치실의 붉은 등이 꺼지기만을 기도하며 차가운 벽에 기대어 있었다. 태민은 그녀의 떨리는 손을 붙잡았다.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공포를 조금이나마 녹여주었다. 몇 시간 같은 몇 분이 흐른 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땀에 젖은 얼굴로 나왔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기적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지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태민이 그녀를 부축했다. 박 비서가 태블릿 PC를 들고 달려왔다. 회장님, 찾아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다. 야간 순찰 간호사로 위장한 한 여자가 모두의 눈을 피해 한지수 어머니의 링거에 주사기를 꽂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녀는 병원 직원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의 계좌 추적 결과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입금자는 윤채경이 숨겨둔 유령 회사의 차명 계좌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권태민의 눈이 이글거렸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것을, 감히 자신의 가족을 건드린 자에 대한 살기였다. 그 여자, 당장 확보해. 그리고 윤채경, 내가 직접 만나야겠다. 그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의 눈을 보고 있었다. 여기서 어머님 곁을 지켜. 내가 이 모든 걸 끝내고 올 테니까. 그는 그녀의 이마에 아주 잠깐이었지만 망설임 없는 입맞춤을 남기고 복도를 빠져나갔다. 다음 날 윤채경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던 중이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바로 그때 권태민의 차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태민이 차에서 내리자 모든 플래시가 그에게로 향했다. 윤채경 씨, 그가 불렀다. 언론 조작과 주가 조작 시도만으로는 성이 안 찼던 모양이지? 윤채경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야, 태민 씨? 권태민은 그녀의 턱 밑까지 다가가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젯밤 YK 병원에서 일어난 살인 미수, 네가 보낸 그 간호사 지금 다 자백하고 있어. 윤채경의 눈이 공포로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네가 감히 내 아내의 어머니를 건드렸어. 넌 YK를 건드린 게 아니야. 넌 날 건드린 거야. 그는 박 비서에게 고갯짓했다. 박 비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살인 미수 증거자료 이체를 현장에 있던 검찰 수사관에게 넘겼다. 긴급 체포 요청합니다. 명백한 증거입니다. 윤채경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갔다. 그녀의 오만했던 제국은 그렇게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렸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서울에는 완연한 봄이 찾아왔고 펜트하우스에 버려졌던 온실은 지수의 손길 아래 눈부신 생명력으로 가득 찼다. 지수의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고 지금은 YK에서 마련해준 한적한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으며 지수의 그림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수는 더 이상 빚에 쪼들리던 미대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YK 문화재단의 후원을 받는 촉망받는 신진 작가 한지수였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권태민의 아내라는 수식어보다 화가라는 이름이 먼저 붙기 시작했다. 권태민 역시 변했다. 그는 여전히 서울에서 가장 냉혹한 CEO였지만 적어도 펜트하우스 안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이제 유령처럼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지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그녀가 온실에서 그림 그리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곤 했다. 그들의 집에는 차가운 침묵 대신 따뜻한 차 향기와 잔잔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불면증에 시달리던 그의 밤도 점차 사라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1년짜리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다가왔다. 지수는 아침부터 마음이 복잡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았고 빚은 사라졌고 윤채경은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자유였다. 그녀는 이 황금 세장을 떠나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떠난다는 생각이 이상하게도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날 저녁 권태민은 그녀를 서재로 불렀다. 그녀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그의 가장 개인적인 공간이었다. 서재는 그의 성격처럼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한쪽 벽면에는 그녀가 온실에서 그렸던 스케치들이 액자에 걸려 있었다. 지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그림들을 간직하고 있었다. 권태민은 책상 앞에 섰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조금 긴장되어 보였다. 그는 책상 위에 두 종류의 서류를 올려놓았다. 오늘로 우리의 계약 기간이 끝났어, 한지수 씨.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그는 첫 번째 서류를 그녀에게 밀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작성된 이혼 합의서였다. 이건 원래 계약서에 명시된 이혼 서류요. 당신은 모든 의무를 다했어. 아니, 그 이상을 해줬지. 여기에 서명하면 당신은 이제 완벽하게 자유야. 지수는 이혼 서류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를 놓아주려는 것이었다. 태민은 그녀의 침묵을 오해했는지 다급하게 두 번째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깨끗한 새 혼인신고서였다. 그리고 이건 그는 심호흡을 했다. 서울에서 가장 냉혹한 CEO가 사랑에 빠진 남자처럼 서툴게 고백을 시작했다. 난 평생 거래만 믿고 살았어. 모든 것은 등가교환이라고 생각했지. 당신과의 결혼도 내게는 방패막이가 필요한 거래였어.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당신은 내 모든 계산을 망가뜨렸어. 당신은 내게 대가를 바라지 않았고 위기 앞에서 도망치는 대신 스스로를 희생하려 했지. 당신의 그 순수함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강인함이 내 얼어붙은 세상을 녹여버렸소. 지수 씨.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떠나도 좋소. 당신의 자유는 내가 약속한 거니까.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과 어머님의 삶은 내가 끝까지 지킬 거요. 그는 펜을 그녀에게 건넸다. 하지만 만약 당신 마음도 나와 같다면 그는 새 혼인신고서를 가리켰다. 이 서류에 서명해주겠소. 계약이 아닌 내 아내로서, 내 유일한 사랑으로서. 지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얼음장 같은 냉혹함이 없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따뜻함과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빚 때문에 자신을 팔았던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겪어내고 사랑을 선택할 줄 아는 성숙한 여인이 되어 있었다.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가 건넨 펜을 받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내민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다. 태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지수는 그의 눈을 마주보며 그 이혼 서류를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반으로 찢어버렸다. 그리고 그녀는 새 혼인신고서 위 아내라고 적힌 빈칸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내려갔다. 내 이름은 이미 당신 서류에 한 번 쓰였어요.
그녀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때는 빚을 갚기 위한 서명이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뺨을 감쌌다. 이번 서명은 내 심장으로 하는 거예요, 태민 씨. 권태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는 서류에 서명하는 것조차 잊은 채 그녀의 입술에 깊고도 절박하게 키스했다. 그것은 규칙이나 계약의 얼매인 키스가 아니었다. 오랜 어둠 끝에 마침내 빛을 찾은 두 영혼의 만남이었다. 옥탑방에 순진했던 소녀와 서울의 가장 차가운 CEO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비로소 하나의 운명이 되었다. 그들의 진저 사랑은 계약서가 아닌 바로 그 마음의 서명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